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 행정 공부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됐나 좀 보도록 할까요? 1장의 1절은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의, 또 행정의 특성,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행정의 접근 방법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부분 문제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행정의 개념 정의는 뭐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절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치와 이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행정이 중요시하는 주요 가치는 뭐가 있나? 또 그 가치들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랑은 어떻게 연결되나? 초창기 기초를 많이 했던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공행정학파라고 하는데 군립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뭐 포스데코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행정에 어찌 보면은 구성 요소입니다. 행정이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어떤 구성 요소로 행정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이제 하는데 여기도 초창기 기출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가는 이제 어떤 그 자질을 갖춰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제일 앞에 보시면 이제 1절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및 특징이 나오는데요. 20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하고 협의행정과 광의행정으로 나눠집니다. 협의는 민간기관 및 시설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으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을 말한다 그랬고요. 광의행정은 공공 및 민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의에서는 무슨 글자만 나왔습니까? 민간기관이나 시설이에요. 민간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의에는 뭐예요? 민간 앞에 뭐가 나왔죠? 공공. 그러니까 민간 행정만이 아니라 관민의 행정을 둘 다 말한다는 거예요. 공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총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공적, 사적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요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자료실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협의의 행정하고 광의의 행정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요거보다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보세요. 행정이 뭐냐 하는 거예요. 행정이 뭐냐? 행정은요. 행정은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을 추상적인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이나 법을 구체화했더니 서비스나 급여로 뭐 하는 게 행정이다? 바로 전환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은 뭐 할머니 기초노령연금이 뭐 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대요. 그래도 할머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근데 이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을 할머니 기초연금법이 어찌저찌 돼서 할머니 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다음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하고 통장에 그 돈이 찍힌 걸 보면, 구체적인 급여로 통장에 딱 찍히는 걸 보면 할머니는 어때요? 추상적 정책이 구현된 걸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구현될 수 있게 전환하는 게 바로 뭐다? 행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환 과정에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전환 과정에 그냥 전환해라 하면 전환 안 되겠죠. 이 전환 과정에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그게 국민연금이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이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조직만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서 그걸 구현하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까?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협동적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바로 행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이 뭐냐 하면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을, 이게 요것만 시작되면 그 다음엔 됐고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서비스나 급여로 뭐 한다? 전환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추상적 정책이나 법은 사람으로 치면 브레인, 두뇌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서비스나 급여는 이걸 통해서 사람의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때요? 전환하는 거, 그게 바로 혈관이겠죠. 그래서 행정은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제대로 짜여진 걸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그 광의의 행정 후반에 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저는 이렇게 했죠.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 그게 전환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적 사적 조직의 총체.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어때요? 협동적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바로 행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로 나올 땐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협의의 행정과 광의의 행정이, 협의는 우리가 미시적 행정, 광의는 거시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요번 요 교재에는 없는데 이게 예전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 또 문제 내시는 분은 또 이 개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넣어드린 건데, 협의를 뭐라 그러냐? 사회사업행정이라 그래요. Social Work Administration. 광의의 행정은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여기는 Social Work이고 여기는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셔야 되고요. 협의행정은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한 민간 기관이나 시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행정, 근데 광의행정은 뭐라 그랬어요? 관과 민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협의행정은 사회사업 실천 방법의 하나로, 예전에 이제 사회사업 나눌 때 우리가 사회복지를 예전에 사회사업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케이스와 그룹워크, 뭐 CO, 행정 이렇게 할 때 그런 방법의 하나로만 봤어요. 그러나 광의행정은 아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 공부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적 지식에서 그게 경영학이든 무엇이든 유용하다면 갖다 쓴다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적 지식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광이니까. 그 다음에 협의행정은 요보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요. 민간 기관이나 시설의 행정만 말하는 거예요. 한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운영할까? 한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러나 광의의 행정은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나 여기 요보 대상보다 훨씬 넓어진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봤더니 광의의 행정은 민간 중심의 시설이나 기관의 범주를 넘어서 민간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죠? 공공행정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공공행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둘 다 포함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요 개념 자료실 넣어드린 거 좀 같이 출력해서 붙여놓고 공부하세요. 여기 문제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죠. 다음 중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은 광의행정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과학적 지식도 포함한다. O죠. 사회복지행정은 민간 중심의 행정만을 말한다. 아니죠. 민간 중심의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은 광의가 아니라 협의행정에 속하는 거고, 협의행정은 사회사업행정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실 공부가 한번 정리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의행정과 협의행정을 좀 정리하고 가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요. 21쪽 넘어갈게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인데 별이 3개나 되어 있습니다. 14회 때도 기출이 됐고요. 자, 사회복지행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좀 잡아볼게요. 사회복지행정은 국가의 이념, 발전 방향,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행정은요, 도덕적 가치와 상충되어 어떤 측면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사회복지행정의 원료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딜레마와 또 도덕적 상충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거기 별이 3개나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있죠. 소외 집단의 권익을 위해 옹호 활동을 진행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왜 필요한지를 대중이나 공중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점점 다양해져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역복지 배우시면 네트워킹 소리 많이 나오실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회복지 조직이 지역사회에 있다면 유아독존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는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뭐야, 네트워킹 해야지 서로 산다라는 거죠.
예, 이런 개념들이 또 사회복지 행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왜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이 케이스, 이 상황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조직원 및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가치, 목표, 신념을 공유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정의 투명성, 직원의 전문성 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적 활동이 어떻게 공익과 연결되는지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 집단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관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 있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저 기관은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사회적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 좀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22쪽입니다.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은 전혀 다르냐?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행정이 먼저 나왔을까요? 사회복지 행정이 먼저 나왔을까요? 사회복지 행정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행정이 먼저 발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많은 행정적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이라면 거기 보시면 22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요. 그중에 이제 특히 네 번째, 효과, 효율, 생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조직화 및 인적 자원 관리, 자원 동원에 초점을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이 효율을 중요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 행정도 원료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은 효율을 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효율은 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과, 효율, 생산성 관련되죠. 여기에 초점 둡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효율성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도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요. 공공의지의 실현을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일반 행정도 그렇고 사회복지 행정도 이제 대안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치 판단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뭐가 다르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거기 꼭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예, 차이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과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히 사회복지 행정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점 보세요.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이기 때문에 원료가 뭐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강조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고요. 사회복지 행정이라 하더라도 효과와 효율은 중요시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행정은 특정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잘하려면 그 조직은 지역사회와 연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이나 조직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그 지식을 쓰지만 그 범위를 초월한 지식과 기술도 요구한다.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여러 번 강조했고요. 사회복지 행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역량 수행에 크게 의존한다. 예, 사회복지 행정은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도 중요하고 전문직의 재량권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이게 뭐 재량권을 인정해줘라 이런 말하고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런 거고요. 자,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과 갖는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으로 설명해 보자 하면 이거죠. 사회복지 조직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조직이라 하면 뭐예요?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럴 때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은 거기 보시면
한 7가지 나오죠. 예, 요거는 좀 외운다는 생각을 하세요. 도덕적 가치 지향을 한다. 예, 사회복지 행정은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갖는 인간이 행정의 대상이므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제약을 받기도 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적 활동은 클라이언트와 직원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모든 사회복지 행정이 개입을 했을 때 효과를 내려면 라포 형성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양자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비영리라는 거 우리는 어때요? 책임성. 우리는 사회적 코스트, 소셜 코스트를 갖고 이제 뭐 후원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이런 걸 갖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책무성 이런 것들 지키셔야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기술의 불확실성 및 전문가의 중요성. 예, 사회복지 행정에서는요, 기술이 불확실하다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에 제공되는 서비스가요, 일반 행정은 뭐 어떤 문제로 왔을 때 딱 규격화된 어떤 행정적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은요, 원료가 사람이고 사람의 욕구기 때문에 고정화된 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정화된 틀을 갖추기 어렵고 그다음에 결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에 의존한다.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수 있는 업무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 어때요? 획일적이지 않죠. 그래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가 모호하다. 예, 이것도 중요해요. 목표가 모호하니까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목표라는 게 다 구체적인 수량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추상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겠다. 지역사회 주부 우울증 주부들의 뭐 우울증을 감소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목표가 어때요?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거에 변화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되게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죠. 다양한 척도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결과의 무형성 뭐예요? 사회복지 제공에 따른 결과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양성이다. 결과가 어때요? 한손에 확 잡히는 게 아니죠. 자존감이 향상됐다?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효능감이 증진했다? 이런 거. 결과가 무형성이다. 효과율 척도가 부재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척도가 부족하죠. 뭐 가족의 뭐 응집력을 증진시켰다, 부부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자존감을 높였다, 이런 것들 어때요? 자존감 척도, 뭐 우울증 척도, 가족 응집력 척도 이런 거 개발되었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부족하죠. 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척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원료로 하고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고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확신도 갖기 어렵고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척도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에 맞는 거지, 척도가 완비되었으며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면 이러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술의 불확실성을 가지며 효과를 검증할 척도가 중요하고 척도가 완비되어 있다 하면 앞문장은 맞았지만 완비되어 있다는 건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자존감 척도 있는데요? 네, 있어요. 우울증 척도 있는데요? 네,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아셨죠? 어떤 것도 사람의 정서적 변화, 인지적 변화를 측량할 수 있는 완벽한 척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 뉘앙스의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많이 내요. 자, 그 다음에 24쪽 갈게요. 사회복지 행정이 왜 필요하냐? 거기 세 가지 나오죠. 복잡한 현대사회, 인간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 재정의 효과성, 효율성.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 공부하면 귀가 아프게 듣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하죠. 산업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전에 전통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뭐 현대사회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전에는 전통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비공식적 집단들이 전통사회에서 서로 도왔어요. 가족, 친족, 이웃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한 거죠.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전통사회의 안전망이 해체되고 붕괴됩니다. 가족이 해체되고요. 그러면서 다 일거리를 찾아 현대사회에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전통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정부가, 제도가 이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소셜 프로블럼이라 그러죠.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구조적 문제.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의 소셜이라는 건 어느 개인이, 어느 가족이 혼자 집단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니까 우리가 모두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도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등장합니까? 후원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의 사회적 비용을 쓰게 돼요. 사회적 비용을 쓴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세금으로 보조금을 만들고 하는데 어떤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돈 정직하게 쓰였어? 효율적으로 쓰였어? 합리적으로 쓰였어? 책임감 있게 쓰였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합리나 효율, 책임감, 투명성 이런 걸 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복잡한 현대사회. 바로 산업화 도시와 다양한 사회 문제 야기시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재정의 효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생긴 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인과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단어로 외우시면요, 다음날 기억 잘 안 나요. 이해하고 암기할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가면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요. 접근 방법은 관료적, 민주적, 클라이언트 중심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이 관료적이라는 거하고 민주적인 건 좀 대비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뭐 뒤에 가면 관료주의 아주 자세히 나와서 여기선 간단히 설명하는데 관료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라미드예요. 뭐 피라미드 판매 그런 거 아니고 관료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료적이라는 것은 이런 위계를 갖는 거죠. 뭐 위계를 갖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이 A1, A2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A의 말을 듣고 큰 A의 말을 듣고 B1, B2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큰 엄마 B의 말을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위계를 갖습니다. 예, 위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가 많고 위로 갈수록 수는 적으나 의사결정의 파워는 위로 갈수록 더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료적 위계를 갖고요. 사전에 업무가 다 어때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죠. A2가 A1의 업무까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죠. 업무가 사전에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료적 조직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관료적 조직은 사람 중심보다는요, 전문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 방법에 그것과 좀 대비적으로 얘기되는 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민주적. 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봐봐봐, 의견들 내봐봐, 뭐 이런 것들 수렴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행정의 접근 방법의 관료적 접근 방법 볼까요? 피라미드 구조, 아까 삼각형 얘기했죠. 명령의 개통성, 위계를 갖는다, 전문화, 분업을 갖는다, 또 사전에 규칙과 절차가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 비인격적 특성을 갖는다. 지금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적인 건 이게 좀 비인격적이라면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를 얘기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 관계를 얘기하고 팀워크를 얘기하는 게 바로 민주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관료적이 완전한 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민주적이 완전한 답이냐?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관료적인 거에 장단이 있다면 민주적인 것도 장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모여봐봐봐, 의견들 내봐봐 막 이러는데 옆에선 의사결정 다 해서 벌써 어때요? 어떤 위탁 경쟁에 들어가서 위탁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그때도 의견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잠깐을 가면
혼합적 접근이 나오는 거죠. 관료적 접근과 민주적 접근의 강점들을 혼합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 중심.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은 사회복지 행정이 존재하는 게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행정 접근 방법은 존경, 뭐 그다음에 그 행동지향적 활동, 지속적인 학습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행정의 접근 방법으로 얘기되는 게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행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명령, 규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윤리나 경영 이념 등을 준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고 돕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기준에 맞게 절차에 맞게 도와야 되고 책임감 있게 도와야 되고 또 전문가가 임명돼야 되고 이런 것들 뭐 모니터링해서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행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관료적 접근 방법이 앞으로 이제 3장의 관리이론에 관료적 이론이 나오는데 관료적이다 하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게 되게 그 편견이 관료적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조직도 이런 그 삼각형의 이 구조를 안 갖는 조직은 아마 찾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EO 10명의 직원 1명, 영업 직원 1명 있을 수가 없죠. 이거 관료적인 거 화가 나. 그래서 CEO는 10명하고 영업은 1명만 뛰어. 그러면 이 조직이 생존 자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료적 조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료적 조직이 원래 추구했던 순기능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 비대해져서 역기능적 관료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3장에서 여러분들이 관료 이론이 나올 때 관료제 조직의 장점과 단점, 다시 말해서 기능과 역기능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관료제 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무조건 나빠 이런 거는 과학적 학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실제 문제도 그걸 물어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들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2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입니다. 예, 여기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가 나오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강조하는 건 다르나 그 별이 2개나 되게 있죠. 효과, 효율, 공평, 책임, 접근, 대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요 이제 각각의 뜻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줄 좀 보세요. 효과성은 욕구 충족, 목표의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했어? 욕구 충족했어고요. 효율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냈느냐, 인풋 대 아웃풋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equity, 형평성입니다. 공평은 동일한 욕구면 동일한 서비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다 인간이다라는 어떤 절대적 평등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 공평은 그게 아니라 여성 중에 미혼모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안 미혼모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미혼모들끼리 있는데 동일하게 다 미혼모인데 어떤 미혼모는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됐고 어떤 미혼모는 뭐 사람들이 아유 저놈들 소위 뭐 날라리야 뭐 이런 편견의 어떤 미혼모가 된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 니네는 니네가 날라리니까 서비스 조금만 받아 니네는 불쌍해 많이 받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성은 둘 다 동일하게 미혼모 상황이 됐다면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고 흔들지 말고 동일한 욕구라면 동일한 서비스를 주라는 게 공평성이에요. 그러나 미혼모가 아닌 여성이 미혼모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책임성은 효과와 효율을 포괄하는 동시에 조직의 활동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접근성, 편익성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용성이라고도 해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접근성, 편익성은 이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때문에 이용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기관의 위치가 멀어서 이용 못할 수도 있죠.
자, 뭐 복지관에 뭐 노인들을 위한 엄청 좋은 물리치료 기를 갖다 놓고 운동치료기를 갖다 놨는데 저쪽 달동네 할아버지들이 와서 좀 받으면 좋겠는데 거리는 가까우나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서 안 온다. 그래서 복지관이 이런 물리적 위치, 교통의 편익성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복지관의 봉고차로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어때요?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준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비싸서 서비스 이용 못할 수도 있죠. 그건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아유 몰랐어요. 그런 서비스 있는지. 이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은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또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가면 너무 건방져서 가기가 싫어서 멀어도 난 저 기관을 가겠다. 이런 거 심리적 접근성인 거죠. 대응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체계나 서비스가 외부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에 따라 얼마나 민감한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주요 가치가 6가지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많이 응용되는 건 앞에 4가지입니다. 효과와 효율, 공평과 편익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치와 연결이 돼서 많이 응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뒤에 28쪽에 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저는 그 표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더 그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념 설명은 안 할게요. 행정의 대표적 개념이 효과, 효율, 공평, 편익. 지금 개념 설명은 했죠. 그런데 보세요. 효과와 효율만 너무 강조하는 사회라면 무슨 주의로 간다? 선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윌렌스키와 르보가 말하는 자녀적 모형으로 가는 거죠.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 정책론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치예요. 그러니까 3교시에서는 개념이 막 왔다 갔다 문제 막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효과가 있어? 효과 없으면 하지 마. 효율적으로 안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것만 너무 이러한 이념적 잣대만 강조되면 선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우리가 받을 사람만 받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줄 때 어때요? 수급 자격을 되게 엄격하게 스크린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스크린도 엄격한데 또 낙인을 부여해요. 예, 저 사람은 뭐 수급 잘해 뭐 이런. 그래서 효과와 효율이 너무 강조되면 선별주의. 자, 그 다음에 공평과 편익은 뭡니까? 아까 동일한 욕구라면 어떤 심판하지 말고 똑같이 서비스 줘야지. 맞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익성은 이용성인데 달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통 때문에 못 오면 셔틀을 주말마다 운영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 이런 거니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성과 편익성이 강조되는 가치라면 어떻게 된다? 보편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보편주의는 제도적 모형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떠한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공평과 편익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7쪽에 선별주의, 보편주의 나오는데요. 이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선별주의 자산조사한다. 장점은 효과 효율에 긍정적이지만 단점은 공평 편익은 위배한다. 반대로 보편주의는 전 국민 그다음에 장점은 수혜자에게 낙인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단점은 어때요? 보편주의하면 효과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우리 교재에서 또 정리한 건 28쪽의 그림이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에서 선별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골라라 하면 효과 효율이고 보편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골라라 하면 공평 편익인 거죠. 이해가시죠? 보편주의인데 효과 효율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에서 보편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했는데 만약에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생기면 하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초창기에 여기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한 6회까지는 이 가치와 그 다음에 보편주의, 선별주의 연결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좀 쑥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올라올 쯤이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거기 보시면
약자로, 알파벳 약자로, 자, 기획의 플래닝, 조직의 오가나이징, 인사의 스태핑, 지시의 다이렉팅, 조정의 코디네이팅, 보고의 리포팅, 재정의 버제팅, 그 다음에 평가의 이밸류에이팅에서 앞글자 POSDCRB 이만 따서 우리도 왜 실천론에서 관계론 외울 때 개별화해갖고 개별화해라 뭐 이런 거 할 때 개이통수 비자비에서 앞글자만 외우듯이 여기에도 그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글자만 땄더니 대문자 포스대코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그냥 외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원초적 발음 기호로 그냥 유치해도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포스대코베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일단은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워야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플래닝인지 스태핑인지 맞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포스데코베 개념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 나오는 게 딱 이겁니다. 일단은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이 뭐냐 하면 포스데코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사회복지행정의 요소인 것은 아닌 것은 인 것만 묶어라 할 때 포스데코베가 각각 뜻하는 걸 알면 잘 골라요. 잘 묶어요.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았으면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도 괜찮은 단어야. 이것도 넣어볼까 이러다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하면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이렇게 포스데코베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렇게만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냐? 명명에 대한 이거는 명제 아닙니까? 예, 명제를 알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게 뭘로 나오냐? 예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스데코베 각각의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래닝 하면은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가나이징 하면 과업의 할당이 키워드가 되고요. 인사하면 직원의 채용, 해고, 훈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 코디네이팅 하면은 직원이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효과적 의사소통망,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딱딱 키워드가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응용을 하면 예제로 나온단 말이죠. 띵띵복지관의 아무개 사무국장은 신년 재편과 관련하여 A 업무를 하던 직원은 C 업무를 하던 직원은 B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B 업무 직원이 그만두어 신규 직원 한 명을 채용하였다. 행정의 과정 중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정답 뭡니까? 두 가지가 관련돼요. 지금 A는 C가 C 업무를 줬고 C는 다시 B 업무를 줬고 그랬죠? 이런 건 뭐예요? 바로 과업의 할당이 달라진 거니까 조직 고르셔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B가 그만둬갖고 새로 신규 직원을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신규 직원 뽑았으니까 뭡니까? 스태핑에 채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오가나이징 스태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테코베만 달랑 외우고 보람있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명명에 따른 명제의 키워드를 아셔야 예제로 옷을 입었을 때 예제에서 키워드가 느껴지면서 해당하는 행정과정을 고르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으시는 작업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문제 정말 초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행정의 과정을 어떤 책은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구성 요소라 그러거든요. 이 책마다 조금 명칭이 있는데 이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조직이 바로 이런 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죠. 기획의 요소, 인사의 요소, 보고의 요소. 그래서 이걸 행정의 구성 요소로 소개된 책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반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 포스데코베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순서의 의미. 그러니까 과정은 행정을 할 때 기획하기 전에 평가할 일이 없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기획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라는 의미를 머리에 기억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의 내용을 읽고 행정 과정, 이 과정 다음에 이루어질 일, 이 전에 이루어질 일을 찾아라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나온 내용이 막 예상과 관련된 내용이면 여기에 버제팅에 속하죠. 그러면 이게 버제팅이구나 아셔야 되고, 문제가 이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의 과정은 하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B 앞에 있는 뭐예요? 리포팅이 되는 거고요. 이 다음에 이루어질 행정의 과정을 물어보면 이밸류에이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행정의 과정은 문제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 유형이 거의 다 문제 유형은 뽑아드린 것 같아요. 행정의 과정 구성 요소를 묶어라. 포스데코베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고 이 과정 중에 어디에 속하냐.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 행정 과정 이전에, 이후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공부할 때 그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공부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진짜 문제 제법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데코베 개념은요, 3장의 관리 이론에서도 잠깐 또 언급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앞에서 배웠죠? 하면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배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2쪽 갈게요. 사회복지 행정관인데요. 이 부분은요, 지키기가 어렵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지키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거죠. 보세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본 요소, 행정가라 함은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대요. 이제 여기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정가의 기본 요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인데 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가는요, 직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굿한 직원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직원이 어느 일은 조금 잘 못해도 또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수용, 그 다음에 관심.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 그 다음에 창의력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인정. 행정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 그게 어려워요. 행정가, 관리자, 리더 모두가 지적은 잘하는데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뭘 잘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못했을 때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적절한 칭찬, 보상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 그 다음에 조직화, 우선순위. 우선순위도 중요하죠. 행정가라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왜요?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권한과 위임. 이거 중요하죠. 권한과 위임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임해주고 권한을 키워주는 게 행정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파트에서 적절하게 업무 역량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은 인파워먼트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의사결정. 행정가는 의사결정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은 그리고 막무가내 결정을 하면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득력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또 빨리 퇴근종만 올려라 이게 아니라 그 조직에 내가 참여한 게 즐거워야 되고 힘들 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촉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통합과 포괄성을 위해서 또 타 전문직과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행정가의 기본 요소입니다. 사실 여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여기는 딱히 문제로도 그렇게 막 어렵게 응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있는데요. 이 지식은 제가 깨알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행정가는 되게 효과 효율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회복지 행정가는 두 번째, 인간 발달, 정신역동, 인간 행동 등 인간 속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휴먼 서비스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이는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공과 민기관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는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기획, 조직, 인사, 재무, 세무, 조직 관리에 필요한 지식. 이건 뭐 아까 했던 뭐 포스데코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가는요, 조직의 기능 방식, 또 우리 조직의 장단점 파악해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것들 나오죠.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평가 압력은 계속되고 행정가는 적어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 조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윤리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최근에는요, 사회복지 조직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직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요구되는 지식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 행정 1장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1장에서 문제도 중요하고 한데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아셔야 되고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 예를 들어 뭐 불확실하다, 척도는 항상 부족하다, 이런 것들의 문장들이 정확히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효과, 효율, 공평, 편익의 가치가 어떤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념과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요. 행정가로서의 기본 요소 자질은 어찌 보면은 내가 전문 행정가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선 워커로 시작해도 행정가가 될 텐데, 나의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에 대해서는 평생 학습자의 개념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성숙시켜 나가야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